제8강 나혜석의 회화를 여성사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게 될 강사 신지영입니다. 나혜석은 1896년에 태어났고요. 1948년 불과 53살의 나이로 짧은 인생을 마감하였지만 정말 근대기에 아주 걸출한 여성인물이었습니다. 나혜석에게는 그 최초라는 그런 수식어가 참 많이 붙습니다. 1913년 동경으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유학을 하였고요. 그래서 양화라는 그림을 배워왔죠. 그리고 1920년에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개인전을 하였고, 그때 풍경화, 양화를 70여 점 선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를 하면 서양화, 개인전 이런 것들, 인사동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별로 새로운 것이 없지만, 당시는 어땠냐 하면 서양 그런 캔버스나 물감, 이젤 이런 것들을 들고 나가면 그 물감을 보고 사람들이 그게 쥐똥인지 보약인지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그 신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나혜석은 여성으로 처음으로 일본에 가서 이런 양화, 개인전 이런 것을 들여오고 본인 스스로도 신여성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단순히 미술을 그냥 미술의 한 장르를 들어오기보다는 신문명을 들여오는 그런 어떤 현대의 기수라고 현대 문명의 기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혜석의 일생을 보면요, 참 이제 여행을 많이 했고, 그리고 나혜석이 가장 유명한 것은 구미유람이죠. 그때 당시에서는 진짜 한국 바깥으로, 조선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었던 그런 상태였는데요. 1927년부터 1년 8개월 동안 모스크바, 베를린 이런 데를 거쳐서 파리, 그리고 미국 이런 데를 다 여행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나혜석의 그림들은 다 이런 여행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파리 풍경을 그리고 스페인 풍경을 그리고 그러면 이 여행들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혜석은 이 문인으로도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굉장한 사상가였습니다. 소설만 해도 대여섯 편의 소설을 남겼고, 시, 희곡, 그리고 평론은 거의 80~90편에 달합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의 글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주제가 되고 있는 모성이라든지 여성의 일이라든지 섹슈얼리티라든지 여성 주체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굉장히 깊은 사상적인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혜석은 거의 사상적으로 더 천재급에 가까운 천재라고 할 수 있죠. 천재인 그런 걸출한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혜석이 많이 유명세는 있지만, 이런 자신이 많이 그림도 많이 그렸고, 글도 많이 남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기보다 오히려 다른 면에서 많이 조명되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나혜석 하면 보통 일반 사람들 알기는 나혜석 똑똑한 여자였지, 그런데 불륜을 했어. 그래, 그것 때문에 이제 이혼 고백서를 쓰고 이혼을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 행렬병자로 죽었죠. 행렬병자라는 게 딴 말이 아니에요. 거지라는 말인데,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 없이 그냥 정신줄도 놓고 거리를 떠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참 너무 나혜석이 남긴 많은 작품과 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보다 이 나혜석의 일생의 비참한 부분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남성의 목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남성 예술가 치고 그런 불륜이 없었던 사람이 없었겠죠. 축적을 하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불륜이 없는 사람이 없었고,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륜에 대해서 조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이제 예술가에게는
예술의 영감의 원천이라고 아름답게 그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영웅은 호색이라고. 오히려 그 영웅됨을 증명하는 어떤 것이라고 증명되는 것으로 이야기되기도 하죠. 그래서 나혜석의 그 작품을 제쳐두고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자라나는 여성들에게 너무 똑똑하면 안 되겠다, 비참해질 수 있구나, 이런 그런 두려움을 심어주는 이야기 서술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사는 그 여성의 눈으로 보는,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읽어보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혜석이 자기를 이렇게 굉장히 신여성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런 그림에도 보면. 저는 여성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안데르센 동화 미운아기 오리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미운아기 오리 너무 잘 알죠? 백조의 알이 오리 둥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부화를 하고 같이 컸는데 백조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 여성은 백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다른 아기 오리들은 전부 다 몸집도 조금 더 작고 색깔도 다르고 백조는 더 하얗고, 그리고 무엇보다 백조는 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다르게 생겼다는 것이 어떻게 인정을 받게 되나요? 못생겼다고 얘기를 하죠. 못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구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운아기는 오리는 구박을 받다가 집을 떠나고, 그래서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나서 봄이 되어서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날개가 그 사이에 자라게 된 거죠.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백조 무리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예쁜 백조는 처음 봤다, 이리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환대를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봄이 돼서. 그래서 이게 우리 여성이 이런 백조가 아닌가, 저는 이제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때까지의 모든 역사가 그 공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술하는 게 다였기 때문에 남성의 목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술에서 이제 그 여성의 눈으로 보는 미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그 단초를 제공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입니다. 이 미술사 책은 지금도 대학에서는 교양 강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책입니다. 이제 라스코 동굴벽화 2만 년 전에 미술에서부터 현대까지 쭉 다루고 있는데, 이 2만 년의 역사 속에 여성 미술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성이 뭐 하나도 미술 작업을 안 했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도 없고, 이게 개정판이라서 지금 제가 살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1970년대만 해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문제의식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역사는 결국은 히스토리다. 히스토리라 그러지만 his story라는 거죠. 역사가. 그래서 역사에 그 여성과 남성이 섞여 있을 때 여성적인 것은 그 백조처럼 다 못생긴 거예요. 역사를 뭐 어제 일어난 일을 역사로 한다고 그래도 그걸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선택, 취사하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역사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 중요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것만 기록을 하겠죠. 근데 이제 여성적인 것은 다 못생기고 가치 없는 거기 때문에 역사는 결국 히스토리고 헐스토리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이 이제 여성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때까지 역사에 많은 이제 진보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왕들의 역사를 기록했다가 이것이 또 포함할 수 없는 역사가 있으니까 민중사를 기록했지만, 또 이것 또한 그 남성의 목소리이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백조의 역사는 백조의 눈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백조가 백조의 무리에 갔을 때 아름답다, 가치 있다, 발전 단계가 그 모습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혜석의 이제 작품으로 들어가서요. 나혜석은 미술사에서 보통 인상주의 풍경화 작가로 자리매김됩니다. 그래서 나혜석은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나혜석의 이게 파리 풍경이고 1928년 이렇게 보면 구미 유람에서 많은 그림이 나타요. 이것도 파리 풍경 1927년.
그리고 이거 스페인 해수욕장의 모습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직접 관찰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혜석이 인상주의 풍경화로 자리가 되고 있는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나혜석한테 참 실망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글을 읽어보면 나혜석은 너무너무 여성주의자가 확실해요. 굉장히 앞서 나가는 논의를 하고 사상가이고 글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파리 풍경이나 스페인 풍경 이런 그 인상주의 풍경화를 그리는 이 나혜석에게서는 전혀 이렇게 여성주의적인 어떤 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냥 서구적이고 부르주아적인 그림만 그리냐 실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나혜석에 대한 해석이 서구의 그 미술사적인 현대미술사의 프레임을 도입해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죠. 인상주의 풍경화라는 거. 근데 사실은 서구에서는 1990년대부터 그 인상주의 풍경화에 대해서 많은 여성사적인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주의 풍경화 자체가 굉장히 젠더화된 그런 작품이라는 겁니다. 남성이 전유하는 그런 것이 인상주의 풍경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인상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유색하고 고유한 형태를 부정하는 겁니다. 인상주의 이전에는 이게 실내에서 그림을 그렸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관념적으로 그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만화를 그려봐도 이렇게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무를 그리면 나무색을 칠하고, 하늘을 그리면 파란색을 칠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고유색하고 고유 형태가 어딨냐, 바깥에서 나가서 봐라. 빛이 이렇게 쏟아지고 공기가 막 변하는데 시시각각 색채도 변하고 형태도 변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여름에 찬란한 햇살이 이렇게 쏟아질 때 이렇게 보면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고 흰색으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인상주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눈에 의한 관찰을 아주 정교하게 과학적으로 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붓터치가 굉장히 짧아지고, 왜냐하면 시시각각 변하는 형태를 기록해야 되니까. 그 자연에서 햇볕을 받아서 색채가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으로 변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화면이 어떻게 되냐면 이 모네가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화면에서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생라자르역인데요. 모네의 1877년의 그림인데, 여기도 보면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기차 같은 게 발달이 돼서 이제 라자르역에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 증기가 막 이렇게 하늘을 뿜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형태가 막 변모를 하죠. 루앙 성당 같은 거는 굉장히 대표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시각각으로 뭐 아침에 루앙 성당, 저녁에 해질 때 루앙 성당, 한낮에 루앙 성당, 그게 시시각각으로 이 형태와 색채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리즈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회화가 가장 이제 큰 진보를 하였다고 미술사에게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 이상 그림이 사물을 그냥 카피하려고 하는 외부의 그런 초상화나 이런 것처럼 외부의 눈에 보이는 것을 똑같이 그리는 그런, 얼마나 그렇게 외부의 사실과 닮아 있느냐가 미술의 결정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형태와 색채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게 현대회화의 역사, 진보적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인상주의가 형태와 색채가 이렇게 허물어지고 밝아지는 형태를 보이면서 굉장히 현대회화 추상으로 가는 길목, 원년에 쓰여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근데 이 시대에 바깥에 나가서 이런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여성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았죠. 그래서 인상주의 이제 미술가들 중에서 같은 그룹에서 같이 활동을 하였지만 별로 알려지지 않은 화가가 있었어요. 버스 모리소라는 화가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같은 그룹에서 화가를 하였지만 주로 이제 실내 풍경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집에 있는 모습, 아이를 돌보는 모습, 그리고 책을 읽는 모습, 이런 것들을 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같이 활동을 하고 같은 작품을 하였지만 오랫동안 역사에서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여성적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19세기에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에게는 바깥 공간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네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자유로움이 주어져 있었지만 남성에게는 19세기 여성에게서 특히 이제 이 부르주아 여성 같은 경우에 바깥에서 나가서 관찰하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집에 있는 풍경을 그릴 수가 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실내적인 풍경을 그리는 것이 곧 여성적 못난 것으로 인식이 되고 미술사에서는 잊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봤을 때 나혜석이 풍경화를 그린다, 인상주의 풍경화를 그린다, 이거는 굉장히 여성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은 거죠. 사실 여성 미술사에서 풍경화를 그리는 여성 작가들은 잘 없습니다. 여성은 주로 이렇게 작품을 남겨도 뭐 자수라든지 꽃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그리죠. 풍경화는 이 공간의 자유로움을 획득할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화인류학적인 성찰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남성이 지배를 하고 여성이 종속되는 그런 이렇게 남성 지배 여성 종속의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그 인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서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슬람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뭐 정도의 차이가 다르지만 다 이렇게 남성 지배하는 것은 비슷하고, 그럼 뭐가 이렇게 두 성 간의 어떤 그 지배와 종속의 위계를 만드냐? 그거의 가장 큰 요소가 어떤 축이 공사분리라는 것입니다. 공사분리.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얘기해서 한국에서는 이게 내해법이죠. 여자는 안사람, 유교주의에 의해서 남자는 바깥 양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서구에서도 유교는 아니지만 다른 식의 문화에 의해서 이렇게 공사분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은 퍼블릭은 그 남자들이 담당을 하고 프라이빗 영역은 여자들이 담당을 하죠. 여자들은 주로 가정, 뭐 육아, 음식, 뭐 친선, 뭐 이런 영역을 담당을 하고, 남자들은 공적인 영역을 담당합니다. 공적인 영역에서는 뭐 경제, 정치, 여기에는 그 파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영역이죠. 여기에서는 일을 해도 임금이 주어지고, 그리고 무슨 어떤 갈등이 있어도 법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적인 영역에서는 가정에서 하는 노동은 임금이 지워주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갈등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사적인 영역이니까 잘 법적인 것이 잘 끼어들지를 못하죠. 그래서 여자들은 굉장히 취약해지는 그런 이제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고, 그거에 의해서 계속 이제 남성의 지배가 계속 완성돼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공사분리를 나누고 그 성역할이라고 하죠. 이걸 섹스 롤이라고 그러는데, 공적인 영역은 남자가, 사적인 영역은 여자가, 이렇게 그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여성을 공간적으로 가둡니다. 그러니까 1880년대에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있었죠. 연세대학을 세운 언더우드인데, 이 사람이 이제 조선의 그런 많은 이렇게 풍속을 관찰하는 글을 남겼어요. 근데 이제 조선 사람들은 너무 이상하다. 집을 지으면 그 안쪽에 제일 구석에 여성을 가두어둘 그런 장소를 만든다. 그랬죠, 실제로.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나가면 그 장옷을 입는다든지 처녀들이 이렇게 바깥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별당아시라 그래서 그냥 집에만 있게 됐죠.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슬람 같은 게서는 히잡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두르고 나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 신여성의 가장 구여성이 아니라 근대가 들어오면서 신여성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공간의 금기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학생들이 옛날엔 교육도 주어지지 않는데 바깥에 나가서 학교를 다니고 다 큰 처녀들이 그냥 거리를 돌아다니다. 이게 이제 근대기에 너무나 낯선 풍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의 금기를 파괴하는 게 여성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나혜석은 인상주의 풍경화를 그렸다는 것 자체. 사실 이게 굉장히 남성적인 장르죠. 남성은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자기들이 돌아다니고 관찰하고 뭐 거리를 쏘다니고 이런 것들은 여성에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 19세기에 이런 인상주의 풍경화, 여행을 전제로 하고 바깥 관찰을 하고 공간의 근기를 파괴하는 이 그림을 자체를 그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성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혜석은 사실 자기를 풍경화 작가로 이야기를 해요. 1921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시를 하는데 70여 점의 작품을 그 풍경화를 보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인물화보다 풍경화에 관심이 많고 좋아한다. 그리고 이제 많이 돌아다녔죠. 나혜석이 21년에 일본을 갔고 21년에 또 만주를 갔고 또 구미 유람을 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림으로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나혜석의 그 여성주의라는 것은 저는 사실은 이 여행하고 굉장히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혜석을 여성주의 그런 걸출한 사상가로 키운 것은 다름 아니라 이런 풍경화 작가가 된 것에서 그리고 바깥 세상을 관찰하고 접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나혜석의 여성주의자로서 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그림들을 보면 이게 스페인 해수욕장이죠. 스페인 해수욕장 이게 구미 유람에서 만든 거고요. 또 파리 풍경 이런 것들 또 이건 물랑 루주겠죠. 파리에서 경험한 것들인데 근데 나혜석이 그림을 이걸 그렸을 때 단순히 이 그림들만 그리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이제 삼천리 같은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나혜석이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글들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구미 유람에서 스페인 같은 데를 갔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여행에서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또 잡지에서 이 스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 갔더니 반나의 사람들이 남자들이 반나로 그냥 일광욕을 하면서 어울려 놀고 있더라. 이런 얘기. 그리고 나혜석이 또 파리에서 8개월간 머물게 되는데 어떤 그 프랑스 부부 가정에 이제 같이 있게 돼요. 그래서 프랑스 그 부부의 어떤 부부 생활 같은 것을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이런 파리 풍경, 단아한 집이 예쁜 집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이런 파리 풍경을 그릴 뿐만 아니라 그 프랑스에서 부부 생활, 그 섹슈얼리티가 어떤지를 글로 쓰게 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집 주인은 프랑스 부부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당시 삼천리에 이제 썼던 글이고요. 이 집 주인은 50여세나 되었으나 아직도 건강하고 부인은 46세나 되었으나 다산하니 많지 낡았습니다. 이게 부부 생활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찌나 좋은지 객창 생활을 하는 자로서는 볼 수 없을 만합니다. 남편은 늘 부인의 상을 엿보아 기쁘게만 해주고 걸핏하면 입맞추기, 단둘이 레스토랑 가기, 연극장에 가기, 지방연설을 하러 가는데 동반하여 가기, 초대받아 가기, 일시라도 떨어져 지내는 일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따로 둡니다. 석반 후에는 부부 단둘이 서재실에서 종일 한 것과 다음날 지낼 것을 상의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둘이 자러 들어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면을 보면 별별 비밀이 다 있겠지만 하여간 일부일처주의에 더구나 부부란 서로 사랑하고 아낀다는 의미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당시에 프랑스 가정은 얼마나 다를까. 구미 유물의 그 산물로서 그림도 그렸지만 프랑스에 대한 그런 그림도 그렸지만 이런 글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이
단순히 프랑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 보통 이렇게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문화에 이제 계속 있는 거예요. 한국 문화, 조선 문화에만 계속 있으면 비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바깥에 나가서 보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해? 이게 절대적이지 않네?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일부 일처주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에서의 그 결혼은 어땠나요? 축접이 그냥 일반적 관습이었고, 이때만 해도 일부 다처주의죠. 그리고 내예법이 있어가지고 부부가 가깝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혼을 하면 이제 부인은 그 시부모한테 속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부인이 시부모를 공양하고, 그리고 노동력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좀 지체 있는 집에 가면 이 사랑채와 안채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아예 공간적으로도 분리되어 있었죠. 심지어는 같은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도 그 합방을 하라는 그런 시부모의 허락을 받고 같이 잠자리를 할 수 있을 만큼 부부간에 최대한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그 조선의 관습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 남자들은 모임을 할 때 윤활유가 필요할 때는 그 기생을 부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축첩이 생겨나고 굉장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나혜석은 그런 것에 대한 굉장한 그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나라가 조선이 개명되고 개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불합리성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그 사람들의 남긴 글을 읽어보면 굉장한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나혜석이 자해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사적인 영역에 부끄러운 일을 제기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섹슈얼리티 문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근대에 있어서. 왜냐하면 조선의 가장 큰 불합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은 어떻게 보면 일제한테 침략을 당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붕괴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조선은 그 신분사회였죠. 신분사회고 혈통사회였죠. 양반, 상민, 반상이 엄격하게 나누어져 있었고, 그리고 남녀 차별이 있었고, 거기에다 노비가 있었고, 그리고 축첩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부 다처제였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일부 일처제가 아니고 축접이나 하는 그런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땠나요? 거기서 이제 또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은 자기 자식인데도 서울이라는 딱지를 붙어서 또 차별을 하였죠. 근데 이렇게 많은 차별을 하면 나라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그 재능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루고루 이렇게 뿌려지는 거잖아요. 뭐 여자도 재능이 있을 수 있고, 노비도 재능이 있을 수 있고, 상민도 재능이 있을 수 있고, 양반 가정에 태어난 서울도 재능이 있을 수 있는데, 다 이 사람들을 그런 딱지를 붙여서 나라의 인재로 등용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당연히 나라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나라가 넘어갈 때, 그때 이제 개화기의 그 서재필 같은 독립신문, 이런 애국자들이 굉장히 이런 신분제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이게 이제 망국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학교가 처음으로 생겨지고 여성 교육에 대해서 인식이 드는 것도 이 개화기의 그런 개화파들에 의해서 생겨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성이 인구의 반이나 되는데 이렇게 집에만 있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재능을 없애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이렇게 식민을 당하지 않느냐, 이런 각성에서 그때 여학교가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혈통사회는 무엇으로 유지가 되나요? 혈통사회에서 가장 혈통신분사회의 가장 핵심이 여성에 대한 억압적 섹슈얼리티입니다. 여성의 정조를 강조하고, 그걸 통해서만 남성의 그런 혈통이 온전하게 보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그 신여성들이 뭐 자유연애라든지 뭐 섹슈얼리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작은 그냥 뭐 숨겨야 할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가장 비합리성, 우리나라를 망국으로 역사로 끌고 갔던 그 비합리성이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이
혈통 신분 사회, 가문 사회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여성의 그 억압적인 섹슈얼리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혜석은 반기를 들고 사실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이런 비참한 그 역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혜석이 여행을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뚜렷한 의지를 갖고 여행을 떠났는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삼천리라는 잡지에 발표가 됐지만 사실 여행 가기 전에 쓴 글이었는데 즉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나, 남녀간은 어떻게 살아야 평화롭게 살까, 여자의 지위는 어떠한 것인가, 그림의 요점은 무엇인가, 이것은 실로 알기 어려운 문제이다. 나의 경험으로서 알 길이 없다. 그렇죠. 조선에서만 갇혀있으면 알 길이 없죠. 그리하여 이탈리아나 프랑스 화계를 동경하고 구미 여자의 활동을 보고 싶고 구미인의 생활을 맛보고 싶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냥 자기의 일생의 그런 유희를 위해서 갔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떠나기 어려웠다는 얘기를 해요. 뭐 노모가 계시고 애가 뭐 젖먹이 어린애까지 있어서 그런데도 나혜석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일가족을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드디어 떠나기로 결정하였다. 근데 자신이 굉장히 이 조선의 불합리를 나라를 만국으로 몰아넣는 조선의 불합리를 없애고 새로운 문명으로 나라를 튼튼하게 할 이제 그런 성각자로서의 그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혜석이 이제 이 굉장히 여성주의적 의식이 확고한 이제 글을 여기에서도 보이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단순히 이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조선 여자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선 여자는 너무 오랫동안 자기에 대한 제일 중요한 것을 잃고 살았습니다. 즉 여자도 다른 사람과 같이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안이 억제하고 왔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제 숨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나도 한 삶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이상스럽게 전신에 흐릅니다. 이렇게 여자의 눈이 뜨임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자기가 불행하였고 불쌍했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불행인 역경에서 행복인 순경으로 옮기려는 본능에 따라 여자 자신도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향락스럽게 살아갈까 고심할 것입니다. 이 굉장한 그 여성주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신여성 1924년 나를 잊지 않는 행복이라는 글에서 이런 글을 썼는데 이 글을 보면 정말 그 나혜석 그 얼마나 여성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일들이 다른 조선 전체의 여성의 어떤 그를 끌어올리는데 자기가 소명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여성주의라는 게 딴 것이 아닙니다. 여성주의는 그냥 휴머니즘인데요. 여자가 온전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존중을 받지 못했죠. 그것을 이제 온전한 인간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존중하는 그런 게 여성사가 돼야 되고 여성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여성사에서는 이렇게 여자가 점점 이렇게 온전한 인간으로 한 인간으로서의 온전히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발전 단계를 그 역사적인 중요한 모멘텀으로 기록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그런 여성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혜석의 인상주의 풍경화, 남자들에게는 그게 이게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관찰하고 이런 것들이 공간의 자유로움이 그냥 원래부터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여성에게서는 이런 공간의 자유로움이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성은 공간의 금기에 갇혀 있었고요. 근데 이 나혜석의 풍경화는 그 금기를 파괴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봤을 때 나혜석의 풍경화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향락적인 그런 그림이 아니라 여성사에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는 온전한 인간으로 쓸 수 있는 여성의 진보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미술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